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에 대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주요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보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SK나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 관련 뇌물 행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해 육상 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세월호 거치가 완료되면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이 이뤄지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 증거물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남의 암살 용의자들도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시신을 북한으로 넘기는 사실상 외교적 봉합을 택함에 따라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 규명과 주범 처벌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서태양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관련 뉴스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투데이, 뉴스워치, 뉴스리뷰, 뉴스 현장을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라이브투데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25분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심층적으로 전하는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3월 28일 라이브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 소식과 파면 1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전망 등 전반적인 정치 뉴스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민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로 안희정, 이재명을 꺾고 압도적인 표차로 득표한 다음 날인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확인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승리한 뒤 소감을 발표하는 영상이 삽입되어 풍부한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안희정 20%, 이재명 19.4%로 2, 3위가 0.6%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선명성에 응원을 보냈다는 관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청권에서 지지율을 만회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시장은 충청과 영남에서 선전하면 본 무대인 수도권에서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안철수가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로는 사전 선거인단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내는 바른정당은 4차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 남경필 지사를 이긴 유승민 의원이 유력하다고 전망해 각 당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분석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리는 데 대해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하루 더 소요된 이유는 사건의 규모 때문이라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를 적시했는데 13가지 혐의 중 뇌물죄가 가장 크고 검찰이 특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권력 남용적 행태, 대부분의 범죄 부인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 모두 구속되어 형평성 등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어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뇌물죄는 최순실과 관련하여 삼성에서 받은 300억 가까운 뇌물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지만 기소될 때는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영장심사의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대부분 피의자가 나오는 만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서류 심사로도 가능해 언론의 주목을 피해 서류로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주요 정치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어 바쁜 출근 시간대의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보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워치와 뉴스리뷰, 뉴스 현장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뉴스워치는 주요 뉴스는 물론 누리꾼들의 생각을 엿보는 SNS 코너와 스포츠, 문화, 퇴근길 교통 상황까지 다양한 뉴스를 전하는 오후 시간대 종합 뉴스로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당일인 3월 28일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대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사전 전승하면서 승기를 잡았던 유승민 후보의 승리에 대해 장 교수는 범보수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고 분석하며 당의 원칙대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콘텐츠를 가진 후보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원내대표에서 축출을 당했는데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보나 경제 부분의 정책이나 미국, 중국과 실용 외교를 이야기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유승민 의원이 진보 측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기 위한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장 교수는 유 의원이 이른바 TK 지역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5월 9일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한 만큼 지지율 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TK의 본거지라면 이들을 능가해 헤쳐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분위기나 얼굴의 표정이 비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 교수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는 가운데 보수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설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법치주의,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평가하는 시대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목소리는 이 시대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뉴스 초점은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에 선출된 날 전문가의 의견을 발빠르게 내보냈습니다. 다만 장성호 교수는 뉴스 1번지 코너에 3월 24일 민주당, 국민의당 호남 경선 돌입, 한국당 3차 정책 토론, 같은 코너에 3월 26일 더 강한 후보 대 막판 뒤집기, 결선 투표 변수 등에도 패널로 출연해 이틀에 한 번꼴로 연합뉴스 TV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코너는 달라도 동일한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각이 분명하고 전달력이 우수해 방송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다 다양한 패널군을 개발하여 방송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3월 28일 뉴스 리뷰에서는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이어 중국 스모그가 몰려온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뒤 북악산이 회색 장막에 가려 모습을 완전히 감추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풍경 등을 이야기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해당 보도는 미세먼지 위주의 날씨 보도라 눈길을 끌었고 국립환경과학원 통합대기질 예보센터의 전문가 의견이 더해져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앵커가 멘트를 하는 동안 등장한 그래픽이 지난 3월 18일 경기 북부 8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보도 당시에도 방송 초반 등장한 것과 동일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시간이나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식의 정보성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산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낭을 맨 한 남성의 그림에 미세먼지를 연상시키는 뿌연색으로 처리가 된 그래픽은 굳이 그래픽이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거리를 걷는 시민의 사진으로 충분할 만한 것이어서 뉴스의 사실성과 정확성 차원에도 실제 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 뉴스에서 그래픽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의 속성상 그래픽이 있어야 효과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미세먼지나 스모그의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이지만 일상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처 방안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마련이 된다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를 넘어 보다 다각적인 분석 기사가 준비되어 미세먼지의 원인, 위험성 등 전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와 안개 구별법, 마스크 선택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준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며 세월호의 상태, 유골 확인 여부, 기름 유출 등의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3월 28일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단원고등학교에 기증한 잭슨 목련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단원고 교정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기증한 잭슨 목련이 이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3년 전 단원고 교정에 심은 묘목은 이제 어른 허리춤 높이까지 컸고 지난해 처음으로 꽃 2송이가 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미국 백악관에 개항됐던 성조기와 함께 백악관 뜰에 심어진 묘목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보도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목련을 건네며 목련 묘목을 단원고에 바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과 한미 양국의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을 삽입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더불어 잭슨 목련의 의미를 짚어줬는데요. 잭슨 목련은 앤드류 잭슨 미국 7대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그리워하며 백악관 잔디밭에 심은 것으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잭슨 목련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교사와 학생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듯하다며 세월호의 상황과 목련의 개화를 연결지었습니다. 때마침 침몰한 세월호가 인양됐고 잭슨 목련도 새봄을 맞아 꽃봉오리를 맺었으니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이면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고 잭슨 목련도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3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보낸 애도의 의미, 현재 세월호 인양 상황, 실종자 수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꽃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어 신선했고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기사를 발굴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3월 25일 방영한 비즈톡톡을 모니터했습니다. 비즈톡톡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식을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지난주 비즈톡톡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블랙박스를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단순 녹화 기능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똑똑한 블랙박스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듯 이번 회에 다룰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블랙박스가 주제인 만큼 차량이 가득한 주차장에서 오프닝을 하는 전소영 리포터의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이후 각종 사고의 CCTV 화면이나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고 현장 기록,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건 기록, 범죄 목격 녹화 기록 등 블랙박스가 하는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며 이제는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화각도 좁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블랙박스는 화질 개선과 전후방을 모두 주시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까지 탑재하게 됐습니다. 최첨단 블랙박스를 만드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블랙박스가 생각보다 섬세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블랙박스의 첨단 기술은 운전자의 안전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추돌 경보를 울리고 차선을 이탈한다면 안전운전을 위해 경보를 울립니다. 또 신호 대기 중 앞차가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더 나아가 운전자의 눈 깜빡임을 감지해 졸음운전을 방지해 주어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 기능인데요. 어떤 원리로 사물을 감지하는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화면에서 ADAS의 원리인 분할된 화면을 통해 각각의 분할된 영상에서 감지된 물체를 어떤 식으로 블랙박스가 인식하는지 과정을 보여주어 유익했습니다. 그걸 정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제품에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블랙박스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다 센서를 처음 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확한 개념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방사해 반사되는 정도로 분석,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로 라이다 센서를 접목하게 되면 일반 카메라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어두운 밤이나 궂은 날씨에도 정확하게 사물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도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증거물로 제출할 영상을 녹화할 기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블랙박스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제품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면서 자전거용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에 비해 사방이 뚫려 있어 사고가 나면 다치기 쉽고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시설이 자동차에 한참 부족한 탓에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18.6%라는 비율이 내레이션으로 나왔는데 원형 그래프가 제시되었다면 더 이해가 잘 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용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 다양한 형태의 블랙박스가 제작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자전거용 블랙박스는 차량용과 다르게 한 개의 렌즈가 360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 사방이 뚫려 있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맞춤인데요. 한 개의 렌즈가 3개의 렌즈의 효과를 내어 무게도 줄고 배터리도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에서 많이 감소가 될 것이고 다른 제품들은 렌즈를 서너 개를 써야 되는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저희는 한 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도 훨씬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쉽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본 자전거 이용자라면 이륜차용 블랙박스에 이목이 집중되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륜차 블랙박스 기술은 아직까지는 녹화 정도뿐이지만 앞으로는 센서 기술을 접목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는 택시나 버스 실내에 들어가는 특수한 시장, 홈 실버케어 블랙박스 시장까지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녹화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처럼 운전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놀랍고 미래에 개발될 블랙박스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블랙박스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박지연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이륜차용 블랙박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도로에서 가끔 보면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는데요. 자전거용 블랙박스를 갖고 있으면 사고 분쟁이 일어나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또 미래의 사고 예방 기술까지 탑재가 된다면 자전거 운전자들도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지연 학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 국민을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가 40여 미터 바닷속에 가라앉은 지 3년여 만에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나서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3년여 만에 인양된 세월호에 대해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75일 만에 인양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인양이 되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선체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틀 만인 18일 오전에 세월호는 선수까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수색 작업 결과 탑승객 476명 중에서 172명을 구출하고 295명의 사망자, 9명의 실종자라는 참담한 결과를 남기고 11월 11일에 정부는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 2015년 1월 국회는 세월호 배상보상특별법을 통과시키고 3월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 만인 2015년 4월에 세월호 인양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8월에는 인양업체로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2016년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연장을 넣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다 9월에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예. 11월 들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언론이 미용시술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문제시되었지만 특검도 당일 올림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밝힌 것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2017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너무 불성실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는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인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예정됐던 6개월 이상이 이게 길어진 건데 인양업체의 선정 과정과 또 인양 방식 등에 대한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초반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시신의 유실 가능성을 우려해서 인양을 꺼려했습니다. 예. 또 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천문학적인 인양 비용과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해서 인양에 반대하는 여론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업체의 기본 조건으로 절단 없는 온전한 인양과 인양 비용 1,000억 원 이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내걸었고 이 조건을 만족시켰던 중국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을 인양업체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을 예정 기한으로 해서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7월에 인양 작업이 완료됐어야 하나 여러 차례 지연되었습니다. 작업이 지연되면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의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가 제시한 플로팅 독 방식이 거듭 난항을 겪으면서 인양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같은 해 11월 1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내 인양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인양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입찰 당시에 다른 업체들이 제시했던 인양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예. 인양 방식을 바꾼 이후에는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불과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인양에 3년이나 걸린 것을 두고 고의적으로 인양을 지체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의견은 실체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인양 시점 사이의 연관성 또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인양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 인양이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부와 인양업체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인양업체 선정 예산을 조금 더 높이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금 더 빨리 인양 방식을 변경했다라면 세월호는 조금 더 일찍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세월호 진상조사에 나서는 선체조사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절단해서 바로 세운 뒤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겠다는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선체 정리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 선체 절단 등 기존 계획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핵심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국회는 3월 2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8명의 위원을 선출을 의결을 했는데 이 위원회는 10개월간 활동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미수습자 수습을 하는 그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향후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향후의 대부분의 언론은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이 인터넷상에서 피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관한 유언비어로 초기부터 등장했던 미 핵잠수함의 충돌설은 나중에 우리 해군 잠수함 충돌설로 바뀌어 유포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종편 TV 방송은 이러한 네티즌 주장을 특집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세월호 침몰 당시에 레이더 영상의 미확인 물체가 잠수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세월호 적재 컨테이너가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괴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은 해군이 잠수함 200만 미터 무사고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상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티즌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월호의 침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인양된 이후에 선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잠수함 충돌설은 침몰 원인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27일자 사설에서 6,800톤급 세월호가 1,200톤급 해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면 잠수함도 크게 부서지고 승조원도 다쳤을 터인데 이걸 숨길 수 있다고 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TV 전파를 탔고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당 언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예. 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초기에 여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사회에선 그런 의문이 진상조사로 하나둘씩 해소돼 갑니다만 그렇다 해도 어떤 의문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바탕을 깔고 있어야 하는데 언론은 해당 보도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추론에 비추어 봤을 때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되었습니다. 현재 잠수사를 통한 유관 확인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전 3시 45분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맹골수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엄마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